안녕하세요. 문학박사 선석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당군신화는 역사이라고 하는 부분의 후속편으로서 환웅에서 단군 왕검애로 국가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삼국유사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삼국유사에서 당군으로 표기하여 단자가 흑토변이 붙은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좀 뒤에 나온 유학자 이성유가 이 제왕운기에서 이것을 빡달나무 단자로 고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잘못 전해져 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두가 뭐 배달이라든지 이렇게 와전이 되어 버린 거죠. 이것은 다시 제단 단자의 당군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러한 조선시대까지의 이 유학자들의 당군신화 왜곡을 일제 식민사관에서 이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악용을 해가지고 당군 없다 하는, 이는 불가조작설, 불교 성령 조작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일선동조론으로 내세워서 조선을 병합하게 되는 식민지 지배를 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악용이 되어 있었고, 현재 한국인 중에도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당군신화는 역사라고 논란 중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당군 왕검 앞의 환웅천왕 단계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이 제사장이 바로 천왕이죠.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천왕을 중심으로 신시에 모여서 신정을 통해 운영하는 계서사회, 일반 원시적인 평등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서열이 있는, 아직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가로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고조선의 기본을 밝히는데 가장 오래된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자기를 낮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민족사, 특히 중국의 경우에 하나라와 상나라의 경우는 완전한 국가, 완성된 문명 단계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역사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사의 경우도 그러한 시각으로 이 당군 신화라는 역사로 보고 이런 신화 연구를 추구해야 됩니다. 환웅 단계도 역사 단계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환웅과 웅녀의 결합으로 등장한 당군 왕검. 이 당군과 왕검이라는 것은 두 개의 명사가 복합되어 있거든요. 고조선의 이두표기입니다. 제가 홍익재단에서 발표할 때도 이 불가조작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근거가 바로 왕검이라는 용어가 이미 당군 왕검 시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군도 이두입니다. 당군과 왕검, 이 복합된 고조선 최초의 왕호입니다. 신정 단계보다 발달한 재정일치 사회였고, 또 여러 부족 사회를 아우른 최초의 정치 지배자로서 영토가 아주 확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일익을 담당한 게 각 지역에 있던 하백들입니다. 이 지배층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당군 왕검 단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이것도 좀 다른 게 사만시대, 조그마한 나라의 국이지만 지배자가 군장과 천군이 있다는 거죠. 당군은 이제 제사권을 갖고 있고 왕검이 정치권을 가지는 것처럼 군장은 정치권을 가지고 천군은 제사권을 가집니다. 당군과 천군은 그 의미도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 당군신화는 역사라고 주장해서 그 논쟁을 제가 역사라는 쪽을 지지한 것입니다. 고조선은
완흥 단계에서 당군 왕금 단계로 국가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여러 방면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록만 가지고 고학적인 연구하지만 요즘은 자연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상당히 충격받고 곤혹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이 지질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 집단의 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원래 이제 농경 집단이 있는데 기후가 변하고 지질 환경이 변하면서 유목 민족들이 또 거기에 들어오거든. 섞여서 우리 부여 같은 경우에 뭐 반농 반목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농경사회에 유목하는 집단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는 그런 걸로 유목에서 목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인간은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석기 문화인과 청동기 문화인 별개의 종지,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는데 제가 90 초반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이죠. 한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우리 6, 70년대만 하더라도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허구다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진화에 쓰였다는 거죠. 근데 이 문화적 진화는 국가 기원 논쟁에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의 시대도 역사로 볼 수 있을까?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지질 환경에 대한 정보, 2만 년 전에 황해 지리, 2만 년 전 빙하의 영향으로 황해는 바다가 육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적도지대의 동남아시아에서 이 DNA 조사를 통해서 북방으로 주민의 이동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DNA 조사를 하고 해서. 그런데 동해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아주 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다였다 하는 것이죠. 이 남반계 인류의 북상적은 옛날에는 무조건 북반계 인류의 남하라고만 보았습니다. 요즘은 전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연해주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여성 인골은 남반계로 밝혀져 있습니다. 남반계는 아까 앞에 제 사진에 보면은 이런 사진은 북반계입니다. 요즘 보면은 아주 미인이라든지 이런 눈도 크고 코도 큼직하고 입술도 두툼한 이런 사람들을 남반계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얼짱이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남반계로 밝혀지고 남반계 종족 집단이 동부아시아에까지 연해주까지 널리 퍼졌음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역사에도 이 DNA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이제 우리 쪽 60년대에 밝혀진 것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한 건데, 상노대도 유적 중 신석기 시대의 산등 유적에서는 이 왼팔에 팔찌 3개를 끼고 신전작 바로 펴 묻기를 바로 딱 눕혀서 묻은 거죠. 여기 인골이 나왔는데 한 서너 살 정도의 여자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로써 5천 년 전에 남반계가 남해안에 살았음이 확인되었고, 이게 이제 연해주까지 북상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토기의 특징, 이걸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적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토기 표면에 새겨진 복잡한 비쌀 무늬는 점차 사라져 아래 바닥부에서부터 하나씩 없어집니다. 중간 몸통이 없어지고 주둥이 아가리 부분까지 완전히 없어져서 이걸 무늬 없다고 해서 민무늬 토기라고, 한자로 쓰면 무문토기라고도 했죠. 각 지역마다 기종이 똑같아요. 비쌀 지도 속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민무늬 토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망루에 있었다는 공열토기 요즘 한반도 전역에 다 나오거든요. 주민의 이동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죠. 이 토기 제작의 문화적 진화 결과로 보면은 토기 제작자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의 사람과 청동기 시대의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석기 시대에
말기 구석기 단계의 사람이 뭐 청동기 시대 사람 똑같은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박도 물론 있죠. 문화적 진화를 이룩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돌을 쓰던 사람이 쇠를 녹여서 쓰는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증거는 우리의 기본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제가 그래서 90년 초반에 한국 고대사 강의를 하고 한 달쯤 지나서 그 새로운 연구성과가 나와가지고 학생들의 사과를 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시기는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적어도 신석기 시대 전후부터 시작되었다. 구석기 말기도 걸칠 수 있다. 이런 이제 한민족의 구성은 예맥적으로 보았다가 역사 기록에 예족과 맥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족도 존재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남부지방에 보면은 한족, 동만주, 그 다음에 함경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예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만주, 여화유역 이쪽이 이제 맥족이라고 곰토템하고 관련이 있죠. 예족은 범토템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 당구신에도 이제 곰과 범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서부 지방의 경우는 이런 종족, 문화도 복합되고 되니까 주민이 이동해 와서 종족도 복합되는 지역의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남아시아에서 북방으로 육지화된 황해를 거쳐 여화, 만주, 연해주, 한반도로 이주한 종족이 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또 3대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예족, 맥족, 한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범토템의 예족은 만주 동부 연해주까지 연해주 남부 쪽입니다. 동해안 일대, 강원도 동해안, 경북 북부 지역까지 미친 울진 이런 쪽까지. 나중에 삼국시대 가면은 초기에는 영일만까지 내려옵니다. 예족 계통이요. 진흥원 순수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곰토템의 맥족은 조화유역 만주 서부 그리고 이 한반도 서해안. 셰토템 이는 농경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농경만 하는 민족. 한반도 남부에서 중북부 지역으로 이동 확산되어 갔습니다. 또 이제 이 제주도 이야기가 저도 이 제주도를 몇 번 최근에 가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가 1만 년 전에 황해가 바다로 변하면서 해저의 화산작용으로 제주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아서 요즘도 우리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이 대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또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 이 인류 문명의 최초의 발명은 토기의 불의 발명에서 나온 토기의 발명입니다. 이걸 갖다가 대전이라 해가지고 그레이터 트랜지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국리식의 단면 원형 구연 덧띠토기. 이 덧띠토기를 왜 덧띠를 아가리 부분에 붙이느냐 하면 너무 열이 높으니까 태가리가 다 부서진다는 거죠. 부서지니까 그걸 방지해서 한번 겹으로 두르는 그게 이제 이 원형 겹 아가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민무늬 토기보다 높은 열을 견디는 세라믹 성분의 석영장석이 함유되어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토기를 꽂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동을 녹이는 기술이 되고 이 야금술은 다시 제철 문화의 수용이 시작됩니다. 완전한 민무늬 토기 단계가 완전한 철기 시대는 아니거든요. 말기에 가면은 이제 철을 녹이는 문화까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남해는 보다 기술이 발전하여 이거 삼각형 구연 덧띠 토기라고 우리 머급잔처럼 생겼다고 이 아가리 태가리 부분이 한 번 더 덧띠를 둘른 거죠. 민무늬 토기 가운데 가장 고온에서 구워졌고 야금술로 전이되어 대철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전이로 인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준비된 자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가야의 왕, 가야, 뭐 철의 왕국 가야 이런 말을 쓰는 거, 그 변한과 가야가 철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 이 지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낙동하고 양산 지질 때는 이게 윤기와 침강으로 옆에 그 아래 사진에 보는 것처럼 푹 꺼져 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에 철강석이 노출됩니다. 노출된 철강석이 옆에 그려져 있죠. 이걸 쉽게 채취해서 철을 재련하게 되어서 철 소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연안을 따라 수출이 됩니다. 뭐 낭랑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동해 거죠. 일본 열도의 외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와서 사갔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국가 기원을 따질 때 두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정복설과 계급설. 우리 앞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죠. 이 이제 우리 교과서는 뭐 20세기 교과서는 주로 이 정복설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있던 종족을 그 원주민을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정복하여 서로 간에 지배 피지배 관계를 맺고 이를 지배하는 기관이 오가니제이션이 가버먼트, 국가를 가버먼트로 보는 시각이죠. 우리나라 20세기 한국 역사교과, 국사교과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등 다른 대륙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유럽의 역사적 특징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유럽이 이런 이론을 먼저 가지고 역사 연구를 앞서 높은 수준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이라는 거고, 다른 나라는 미개하고 막 그런 식으로 봤어요. 후진적이다, 원시적이다. 전세계 보편성이 없는 유럽적 특수사관일 뿐이라는 게 요즘의 평가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으니까 미개한 종족들을 개화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지를 지배한다는 뭐 잉카 정복을 해놓고도 그 야만적으로 했거든요. 마야 문명도 마찬가지고 제국주의 식민 정복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데 악용을 했습니다. 계급설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런 냉전 체제하고 지금은 다르거든요. 이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의 두 가지 이론을 다 요즘은 섞어서 새롭게 창출해 나갑니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계급설은 이제 시의 공동체, 이런 이제 커뮤니티를 다른 말 정확하게 말하면 공산체입니다. 공동 소유, 공동 분배하는 시스템의 평등 사회가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구성원 간의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여 일어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 오가니제이션이 바로 국가라는 시각입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하는 유상계급 무상계급 하는 그런 등의 삶의 물질적 조건상의 불평등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 즉 경제적 불평등, 즉 사유재산 제도라는 거죠. 여기에 기초한 인간관계를 이루었다. 인류사의 보편적인 국가 기원설로서 봅니다. 이거를 보면 결국 본래적으로 인간은 폭력적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고대사회의 경우는 그러한 이론들을 간단히 바로 지배 관계가 성립되어 국가가 발생하는 아니다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원시 공동체에서 공동체란 말이 사회는 아닙니다. 서사이어티라는 건 부족 사회부터 되는 걸로 봅니다. 이건 개서 사회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등장하는 시기가 군장 사회. 여러 나라가 연맹을 맺는 시기를 연맹 왕국, 킹덤 단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찾아보면 나오지만 중앙 집권, 센트럴 스테이트라고 쓰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단어로 스테이트라고 씁니다. 집권국가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 환웅 단계는, 환웅천황 단계는 개서사회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정 단계의 사회로서 원형재단을, 여기 보면은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신스키드 원형재단. 이런 원형재단을 축조하여 천신의 제의를 행하여 구성원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래서 흑토단의 당군이란 재단에서 의뢰를 주관하는 무. 근데 이걸 참 규정 짓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무당이라고 해버리는데 무당하고는 전혀 수준 차이가 다릅니다. 그 11의 샤먼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 고대 사회, 국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걸 이런 종교를 선교라고 했습니다. 유교 불교와 거의 버금가는. 이 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고유 종교의 대표적인 존재, 이 종교를 통칭 선교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도교도 일설에는 고조선에서 발생한 당군을 중심으로 발생한 선교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60년대에. 신석기시대, 정동시대, 철기시대, 삼국시대를 이어왔습니다. 진흥왕 순수배도 이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불교, 유교와 함께 한국의 3대 종교입니다. 이 선교의 기원에서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도 이걸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뭐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 유적에도 나오거든요. 신석기대 원형재단, 우리 뭐 창원의 진동리 고인돌, 그 거대한 원형 돔처럼 생긴 그거는 무덤 아닙니다. 재단입니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창원 덕천리 우리 진영 좀 넘어가면 보이는 이 재단 유구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다 그냥 덮어버렸죠. 상무 초기에 이 재당 모양 토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만시대 그 소도라는 것도 바깥에는 솥대가 쭉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회랑 같은 거. 앞에 우리가 저 동로 이동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사를 지내는 건물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웅에서 당군 왕검회로의 국가 형성 과정을 보면 앞서 당군은 역사를 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환웅천왕 단계는 풍백우사, 운사 등을 통해 농경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인 천왕이 주도하여 신실하는 공동제의장소, 이 원형재단, 여기는 이제 간단한 단이 스타디움처럼 거죠. 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 무대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사 의식을 통해 구성원사의 결속 단합을 다지고 신정을 통해서 일부에는 각 골문도 우리 쪽이라고 보는 설도 있습니다. 신탁하는 걸, 신에게 묻는 그런 기록을 해서 불에 구워서 거기에 금이 가는 걸 보고 점을 치는 거, 이 개서사회라고 보는 아주 완전한 계급사회는 아직 아닙니다. 이 고조선의 기원을 밝히는데 가장 오래된 사회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환웅에서 당군 왕검애로의 국가 형성 과정을 보면 환웅 단계는 농경사회를 운영하였는데 제사장을 중심으로 신시라고 하는 이 신은 그 제사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 시장 이런 뜻 아닙니다. 어원을 보면은 이 고대에서 쓰는 어원하고 이게 현대에서 쓰는 한자 뜻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모여서 신정을 통해 운영하는 개서사회였습니다. 이 고조선의 기원을 밝히는데 가장 오래된 사회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중국 같은 나라는 하나라와 상나라, 주나라, 하왕조, 상왕조, 주왕조, 사실 하나라는 사실 하왕조는 아직 역사적인 실체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나라부터 나라라는 경계, 우리는 왜 그런 앞에 있는 이런 것을 나라라고 말을 안 쓰고 국가 이전 단계로 그냥 아주 존재가 미약한 것처럼 해버립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신화를 좀 적극적으로 역사로 해석해내는, 우리가 그 사전적으로 따져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 따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환웅이 웅녀와의 결합으로 등장한 당군 왕금은 이 당군과 왕금이 복합된 칭호로서 신정당기부터 발달한 재정일치사회이고 고조선 최초의 왕 명칭입니다. 왕호입니다.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최초의 정치 지배자로서 각 지역의 하백 등의 여러 지역 지배층, 우리 보면은 뭐 역계경, 뭐 니계상, 조선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각 지역 지배자, 이런 이제 위만 조선 단계도 그렇게 지역 지배자의 명칭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당군 조선 때부터 나왔다. 하백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지역 이름이 붙은 하백, 이런 거. 비스갑 하백, 서하 하백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만국의 지배자를 두 개로 보는 거죠. 군장과 정치적인 군장과 종교적인 청군이라고 된 거는 재정분리 체제. 이 시스템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상훈조에서 당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그 재단을 말하는 단, 흑토변의 단인데, 이 유학자들이 참 이 일본한테 왜곡의 빌미를 많이 제공했어요. 그리고 박달나무 단이라고 고쳐가지고 당군으로 박달나무 임금이라고, 박달 임금이라고 잘못 전해요. 여기서 박달이란 말 배달까지 연결돼가지고 당군으로 다시 호재됩니다. 재단 당군으로. 이게 이제 식민사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우리 인식에도 이게 깔려가 잘 안 고쳐집니다. 이상으로 한웅에서 당군 왕금 애로의 그 고조선의 국가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고조선 초기 단계의 국가로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